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자,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니까 특수한 금융의 조달 기법이다 혹은 방법이다 하는데 여기 안 했을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조인트 벤처라고 있죠. 이 두 놈은 자세히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일종의 그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 모집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라든가 어떤 사원권 같은 거요. 요걸 발행하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다음 중 지분금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은 답을 하고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 뭐 그런 얘기지. 그 신디케이트는 뭐라고요? 어떤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라든가 사원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지분금융이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자, 요거는, 자, 프로젝트이라는 뜻은 요거는 뭐냐면 사업 계획 혹은 사업 계획서 이걸 얘기합니다. 사업 계획 혹은 뭐라고요? 사업 계획서. 그리고 파이낸싱 해주면요, 뭐 금융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업성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PF라는 겁니다. 줄여서. 자, 그래서 어떤 건설사가 조감도만 덜렁 들고 가서 은행 가서 그 돈 좀 빌려달라 할 수 있죠. 이것도 넓은 의미의 답을 하고요. PF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형태의 PF가 아닙니다. 이건 오리지널 PF는 요거는 해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금융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PF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자,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항상 똑같은 예. 터키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서 뭐 지중해 일대입니다. 인근인데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요 아시아를 끼고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 자, 이 나라가 여기다가 이 터널을 뚫어서 자, 아래쪽은요 유럽으로 가는 길, 위쪽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했는데 자, 저기 이제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땅속으로 거기 가보셨나요? 이렇게 거기 땅속으로 버스가 아니라 차가 다닙니다. 이거하고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터키 기술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이게 이제 SK건설이 요 공사를 따낸 겁니다. 터키 기업하고 공동으로 따낸 건데 자, 요 사업의 이름이 이제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유라시아 터널 공사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1월 달에 착공이 돼서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딱 치시면 뭐라고요? 유라시아 터널 공사 이렇게 치게 되면 걔네들이 뭐 사진 찍어서 몰리고 하죠. 여기 올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거기 통과하는 애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서 이게 통과하는 게 막 사진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동영상이. 한번 시간 나면 보시고. 자, 이 사업에 이제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이렇게 딱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금융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요. 이거는 순전히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순전히 뭐라고요? 요 사업만 보고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니네들한테 돈을 나 혼자는 안 빌려주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상당히 위험이 커요, 작아요? 중동 지역이라 상당히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괜히 빌려줬다가 나 혼자는 덤탱이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돈을 각출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이걸요 금융지원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출입은행하고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이게 두 개가 참여했고, 유럽에서는 유럽 부흥개발은행이라든가 유럽투자은행 이렇게 해서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돈을 안 빌려주겠다. 니네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자, 이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요거는 이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페이퍼. 이 페이퍼 컴퍼니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니, 분명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놈부터 서류상의 회사냐? 이런 회사를 차리도록 하는 이유는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계산도 다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대외적으로는 회사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더라도 회사 이름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 터널 공사에 쓴 다음에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 잘 갚는 데 우선 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네 번째는 여기 이제 현금 회계 계정이라고 있는데, 현금 회계 계정을 얘들한테 그냥 맡겼다가는 얘들이 막 지들 마음대로 막 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 계정을 요 주거래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맡기고 있으면서 이 금융 지원하고 지원단하고 개발업자가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제 계정을 얘들한테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얘들은 위탁, 얘는 뭐라고요? 수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제 수탁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네 번째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증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할 건데, 자, BOT라는 게 뭐냐면 빌드해갖고 민간이 개발한다는 얘기죠. SK건설이 이제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O라는 게 오퍼레이트 해갖고 운용해가면서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운용해가면 이따가 할 겁니다. 운용하면서 회수하는 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041년도까지 얘들이 운영하면서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기로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트랜스퍼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터널 뚫게 되면 땅속으로 이제 차가 다니고 하니까 재밌으니까 처음에 다닐 수 있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너무 이거 한두 번 뭐 재밌죠. 이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로 가면 그냥 다들 뭐 다 나중에는 다 비행기 타고 다닌다. 그러면 차들이 거의 안 다닐 수 있죠. 그러면 투하 자본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니네들이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채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오리지널 전형적인 형태의 PF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요 그림 바로 밑에 보니까, 자, 이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 확인할게요. 자,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대출해 주는 거지 담보대출 해갖고 이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를 지금부터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모회사, 자회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업주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별개의 회사처럼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해서 없는 걸 뭐라고요? 비소구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해금융이라고 해서 여기 요 SK 재무제표에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 SPC라는 별도 회사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 이름 앞으로 부채로 기록된 게 많다면 나는 뭐 추가로 돈 빌리는 것도 힘들어지죠.
근데 내가 만든 저기 어떤 아바타 회사 있죠?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추가적으로 돈 빌리기도 아주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에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담보대출이라면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담보로 잡은 거를 처분해서 상당히 훼손할 수 있을 겁니다. 위험이 좀 작아질 수가 있는데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얘들은 상당히 크게 손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도 사업주체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얘네들 있죠. 금융지원단도 그냥은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업에서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네에 무슨 4층짜리 그 상가 하나 짓는데 이런 형태로 막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개 금융기관 참여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장기이고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장기이면서 뭐라고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요 정도 지금 제가 써 있는 거 있죠? 요 정도 내용만 잘 익히다가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런 것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금융론을 마무리하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볼게요. 오늘 이제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할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지우고, 이렇게. 요것도 좀 지우고, 이렇게. 자, 거기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용론, 개발론, 아니면요, 자, 관리론, 마케팅론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할 건데 이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뭐 투자론이라든가 금융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평이합니다. 그래도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데서 최소한 4문제 내지 많게는 5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에서 놓친다 하더라도 쉬운 문제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이용론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인간이 주로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 저것 좀 잠깐만 가지러 갔다 올게요. 저기 요거 가지러 온 겁니다. 자, 별걸 다 보고하면서 갔다 왔다 하나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인간이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뭐 직주, 분리다, 뭐 이런 내용들 공부할 건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토지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토지 이용. 이걸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토지를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냐 그런 얘기죠. 그러한 상태의 이용을요 최유효 이용이다.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뭐 정의를 내리자면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이걸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강남역 사거리인데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는 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어떤 고도 상업지구입니다. 30층, 50층짜리 건물이 즐비한 이러한 지역인데 자, 요 뒤쪽에 2,0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노인분이 계신데 여기다가 떡하니 2층짜리 주택을 딱 짓고서 땅도 남으니까 앞에다 고추도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와 어떻게 저걸 저 따위로 이용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야 저기다 한 30층짜리 건물을 딱 지어서 뭐 분양하거나 뭐 임대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요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이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뭐 30층 정도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 뭐라고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법경기 그 세 가지 측면을 따져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해야 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 맨 먼저 여기다 한 30층 정도 지어서 이용하려고 했
편인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의 사용량분의 자본의 사용량 이렇게 표시합니다. 토지 한 단위당 자본 어느 정도 소비하냐 이걸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데 안쪽 같은 경우는 토지는 조금 소비하고 상대로서 자본을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 해줍니다. 안쪽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 자, 거기에 비해서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토지는 잔뜩 소비하고, 자, 잔뜩 소비하고 상대로 자본을 덜 소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 한 단위당 쓰는 자본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작다 해줍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뭐라고요? 작다. 자, 말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땅은 조금 구입하고 상대로 싼 뭐라고요? 건물을 많이 올리려고 하죠.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주로 입주합니다. 3차 산업이 주로 입주합니다. 뭐라고요? 3차. 근데 바깥쪽 같은 경우는 땅이 문장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바깥쪽 막 땅을 잔뜩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본을 덜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1차 산업인 뭐가 입주한다고요? 농업이 입주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농업 같은 게 입주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약간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아시고 그다음 그 밑에 입지잉여라고 있는데 자, 입지잉여는 뭐 그야말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데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 이거 뭐라고요? 입지잉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대학교가 딱 있는데 대학교 딱 밑에 이제 삼거리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는데, 자, 여기에도 라면집이 있고, 분식점이 있고, 여기도 라면집이 있는데, 셋 다 품질과 서비스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뭐라고요? 품질 전부 다 신라면 갖다가 끓여서 팝니다. 그죠? 라면, 계란도 딱 반 쪼가리 넣고, 그 다음에 파도 딱 두 쪽 넣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자 90도 절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는 얘기죠.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은데 유독히 이 집은 하루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랍니다. 여기서부터는 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20만 원. 그럼 여기서부터는 입지가 좋아 생기는 잉여는 없다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입지가 가장 좋을 때의 잉여 이걸 뭐라고요? 100% 입지잉여다 해줍니다. 입지잉여가 전혀 없는 땅을 뭐라고요? 0% 입지잉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한계라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학에서의 한계는 뭐라고요? 끝이다. 입지잉여가 0인 땅을 뭐라고요? 한계 입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한계 입지.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입지잉여가 좋은 땅일수록 거기 볼게요. 입지잉여가 좋을 땅일수록 사람들은 서로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하면 땅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땅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사람들은 돈 가지고 땅만 다 구입하면 건물을 뭘로 지어요? 가능하면 땅은 조금 구입하고 뭐를요? 층수를 막 올리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밑에 토지용의 집약도가 동일하더라도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분식점끼리는 이런 식으로 입지잉여가 적용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입지가 좋은 땅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든 산업이 똑같이 여기다 입지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뭐 스크린 골프장을 차렸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 골프 치는 애들도 뭐 몇 명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장사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아니면 여기다 장례식장을 차렸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교 앞에 장례식장에 거기다 무슨 뭐 장례식 하려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뭐라고요? 똑같이 입지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뭐냐면 미국의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카고 인근의 전통적인 소도시인 토페카라는 도시의 집가 구조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자, 어쨌거나 외곽으로 나갈수록 집가는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 커브를 그리면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뭐라고요? 이 커브를 그리면서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도심 쪽 같은 경우 있죠? 도심 쪽 같은 경우는 나가나 들어오나 집값 차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명동 쪽으로 약간 좀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데는 집가가 무진장 비쌀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떨어져 나가봐요. 그러면 을지로 이런 데는 뭐 거의 막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심 쪽 같은 경우는 뭐 집값 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깥쪽은 나가나 들어오나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만 그냥 그리면 뭐 재미없으니까 요거 논문을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자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밑변분의 뭐라고요? 높이. 얘는 도심. 요거는요 외곽 쪽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요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분의 B 하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얘는요 C분의 D 하면요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안쪽 같은 경우는 좀 나가니까 집가 확 떨어지고 좀 들어가니까 확 올라가죠. 안쪽은 집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깥쪽은 이렇게 나가나 들어오나 집가 차이 크진 않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쓰니까 A분의 B는 C분의 D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이걸 뭐라고요? 집가 구배 현상. 구배라는 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면서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명동에서 좀 내려가다가 자 뭐 한강 넘어가면 또 저쪽 자 테헤란로 같은 데는 무지장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도시 스프롤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스프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프링에서 자 스프링 하면 봄 아닙니까? 봄은 만물이 이제 소생하는 이러한 시기인데 자 이 카메라를 계속해서 장기간 노출시켜 놨더니 뭐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싹이 돋는 모습이라든가 개구리, 뱀이 막 튀어나오는 모습 있죠? 이런 게 마치 난잡한 모습을 보인다 해서 이걸요 스프롤이다. 스프롤이라는 표현 자체는 불규칙하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마치 무질서, 불규칙,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줍니다. 원인은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형은 먼저 밀도라는 게 뭐예요? 이 빽빽한 정도 이런 걸 밀도로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넓죠. 그러니까 저밀도 연쇄개발이다 해서 합리적 밀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아주 듬성듬성 주변을 잠식해 나가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저밀도 연쇄개발이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좁죠. 그러니까 합리적 밀도 이상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좀 아주 빽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을 잠시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고밀도 연쇄개발이다 줍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라는 게 뭐냐면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이걸 보통 이제 간선도로 하는데 아무래도 간선도로 근처는 아주 막 발달할 수밖에 없죠. 여기 벗어나는 지역은요 좀 낙후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또 이 스프롤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자, 비지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비라는 게 날비자입니다. 비행기 할 때 지는 땅지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보통 여기서는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 있죠. 개구리가 이제 여기 있다면 얘가 이제 어디로 튈지 알아요? 모르죠. 웩하니까 저쪽으로 튀었더니 이쪽으로 탁 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웩했더니 이쪽으로 튈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탁 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비지적 현상이다 줍니다. 뭐라고요? 비지적 현상이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요거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미 대도시의 도심부는 이미 세팅이 끝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심지보다는 개발이 예상되는 외곽부에서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도시 외곽부의 평면적인 확산이며 입체 슬럼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체적으로 슬럼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충무로, 명동 뭐 이런데, 이런 쪽에서 쭉 나가다가 예전에 이제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 사는 데가 소위 저소득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어디냐면 옥수동 이런 데 있죠. 옥수동 아니면 금호동 이런 데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옥수동, 금호동 이런 데 아니면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지나게 되면 또 한강 건너게 되면 막 또 빌딩이 질비하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뭐라고요? 이게 슬럼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입체 슬럼 형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도시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성장했다면 이런 데는 집값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죠? 근데 도시가 막 평면적으로 막 확산되니까, 개판으로 확산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역은요, 평균적인 집값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침입적 토지용이다. 그래서, 자, 침입적 토지용은 뭐냐, 읽어볼게요. 일정 지역에서 기존의 이용 주체가 새로운 인자, 어떤 원인이 되는 요소 이런 걸요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의 침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용 주체로 변화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침입적 토지용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었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 자체는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30년, 4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아파트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뜨고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들이 막 들어옵니다. 저소득층 이런 걸요. 새로운 이질적인 인자가 침입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침입한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뭐라고요? 천이한다 해줍니다. 계속 바뀌는 상태를 뭐라고요? 천이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뭘로 바뀌어요? 저소득층 주거지로 바뀔 수 있죠. 이걸요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를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다른 형태로 여기가 이제 서울인데 서울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판교 지역 같은 데가 있을 겁니다. 이 판교 이런 데가 농촌이었습니다. 다 농지나 임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970년도에 요거를 뭘 깔았어요? 경부고속도를 깔았습니다. 아시죠? 경부고속도 거의 이제 그 굴욕적인 한일 회담 결과 거기서 얻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어쨌거나 5천 명 가까이 사망했고 한 3만 명 가까이 부상했는데 거기서 얻은 이제 돈 있죠. 이런 돈 가지고 이제 결국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고속도로를 지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어떤 이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우리가 요걸 통해서 비약적인 성장했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딱 깔은 겁니다. 이렇게 깔았더니 얘들이 교통이 아주 편리했어,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여기에 막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침입한다 입니다. 뭐라고요? 침입한다. 부자 사람들이 침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뭐라고요? 천이한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부자 동네로 바뀌어 있죠? 이걸 부자 동네로 뭐라고요? 계승했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부자 동네로 계승했다.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침입적 토지용인데, 이 침입적 토지용은 이제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입니다. 확대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약적인 토지용의 주체가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를 침입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확대적 침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확대적 침입이다. 근데 자, 거꾸로 이제 축소적 침입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를 그린벨트로 설정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건물도 못 짓게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막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가 집약적 이용 주체를 침입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축소적 침입해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대적 침입의 원인을 볼게요. 왜 이렇게 보자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낮은 지가 수준 여기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는 지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굉장히 낮았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 높은 흡입력이다 해서 이 교통이 발달이 안 되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 그리고 아주 환경도 깨끗하니까 동네가 이래서 막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도 나도 막 여기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지가도 막 올라가겠네요. 이런데도. 그 다음에 자, 옛날에는 그 주민들이 애들이 막 깨구리나 잡고 꼬무절하고 이런 동네였는데 어느 날 막 카바레 같은 게 막 들어서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상당한 저항이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적인 규제 있죠. 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규제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다 아니면 뭐라고요? 직주 접근이다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직주 분리. 자, 직주 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직주 분리다. 자, 직주 접근은요, 직장과 주거지가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직주 접근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로 딱 친다면 서울 도심에 직장이 있는데 이 변두리 쪽에 그 주거지가 있다,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걸요 직주 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넓게 좀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넓게. 자, 이 1990년도에 이 수도권 제1기 신도시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1기 신도시. 그래서 일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뭐 평촌, 삼본, 그 다음에 중동, 있죠? 여기 부천 중동. 그리고 또 이제 분당 했나요? 예, 그리고 자, 다시 할게요.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분당. 이렇게 5개 맞잖아요. 자, 요게 이제 90년도에 다 건설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수도권 뭐라고요? 1기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일산 쪽, 예를 들어 일산 쪽으로 사람 나가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이런 현상을 뭐라고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는 다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걸 뭐라고요? 직주 분리, 접근 현상이다. 입니다. 직주 뭐라고요? 접근 현상. 그러면 이런 거에 따른 원인도 있겠고, 뭐 결과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에 따른 뭐라고요? 원인도 있겠고, 뭐 결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원인, 직주분리의 원인 볼게요, 거기. 일단 도심 환경이 악화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개발 위주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도심 환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도시가 지어진다니까 아주 깨끗하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집가가 너무 높으니까 뭐 여기 나가 살려고 하죠. 과거에 90년도 정도, 90년도 바로 전에 이게 여기 막 집 짓고 할 때 이때 아파트가 20평 기준으로 얼마냐면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평당 1,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얼마라고요? 1,300원. 이렇게 굉장히 쌌습니다. 전세금도 굉장히 싸고 하다 보니까 나가 살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낮은 지가, 도심 지가는 너무 비싸고 여기는 싸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거라든가 재개발에 따라서 쫓겨난 사람 있죠. 쫓겨난 사람이 이번 기회에 나가 살겠다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이런 데는 뭐 공적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저기 나가 살겠다, 뭐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뭐니 해도 이 교통의 발달 여기가 뭐가 이제 여기가 발달 이런 게 한몫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통의 외곽의 집값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낮에는 도시가 이제 서울이 빠글빠글한데 밤엔 다 나가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 나가 사니까 나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여기는 뻥 뚫려 있죠. 이걸요 도넛 현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도넛. 그러면 도넛 현상이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 뭐예요? 요게 점 찍어 놓은 거? 아 이게 설탕 아닙니까? 도넛 설탕. 아 이거 도넛 안 먹어봤어요? 던킨 도너스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요? 공동화 현상. 그 다음에 구동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피해 저도 나가 살려고 하니까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집가가 올라가고 그러신다는 얘기죠. 별다 그러면 그리고 도시형이 옛날에는 뭐 개발 규제 정책 때문에 그 뭐 거의 막 환경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요 뭐 친환경 아파트 뭐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도 굉장히 뭐라고요 뭐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청계천도 이제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돼. 옛날에 이제 90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년대 정도 지은 아파트는 거의 복도식이었습니다. 어떤 식이라고요? 복도가 뭐냐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제 복도식으로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서 복도로 쭉 이런 식 이런 그리고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이제 80년대 초 까지만 하면 그 복도로 돼 있는 옆에 철제로 돼 있는 그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열고서 거기다 버리면 거기에 이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밑에 딱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 그 분리수거 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이분들이 막 다 들어온 거 막 걷어서 갖다 버리고 했습니다. 리어카에다가. 그러니까 막 별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열악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옛날 아파트 막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그죠? 요즘에는 잘 지었는데. 그리고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전국에 어디 가나 놀이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놀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놀이터가 딱 있고. 입구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벤치 같은 거 하나 딱 있고 여기에는 이제 미끄럼틀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꼬맹이가 올라가서 쭉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된 시소 같은 게 딱 하나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여기는 이제 둥그란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꼬맹이를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밀면서 두세 바퀴 정도 같이 막 돌립니다. 그러다가 탄력이 붙으면 딱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요. 그러면 한 서너 바퀴 돌다가 지풀에 지쳐서 멈춥니다. 이런 거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네 같은 게 있고, 그네 잘못 그렸네, 이렇게. 이런 게 답니다. 어디 가나 이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 이 저녁 한 6시 전까지는, 6시를 전후로 해서 6시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 2세에서 2세에서 한 6세 정도, 6세 정도 애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는데, 6시가 넘어가서 7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점령군이 바뀝니다. 점령군이 보통 이제 11살에서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일단은 떼거지로 다닙니다. 뭐라고요? 떼거지. 보통 이제 3인, 자, 모습이 한 3명, 그 여자애들 있죠? 한 2명 정도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듣고 다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전부 다 쓰레빠 신고 다닙니다. 뭐라고요? 쓰레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줄 4개 걸려 있는 쓰레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런 거 질질 끄고 다니고, 전부 다 하나같이 껌을 씻고 다닙니다. 그리고
담배 필 때도 두어 명은 서서 피고 그 한 두어 여자들이 좀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담배 피면서 그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 담배 끌 때 이렇게 눌러서 끄는 게 아니라 침 발라서 끕니다. 진짜 더럽게 그냥 제발. 그리고 그 버릴 때 그냥 잘 버리는 게 아니라 소주병에다 집어넣고 그냥 버리고 그지라라고 이제 아침에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아침에.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아까 청소한 아저씨가 또 다 치우고 갑니다. 이렇게. 아주 못된 놈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놈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무지 많았어요. 그때도. 어쨌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아파트 해갖고 다 뭐라고요? 저기, 뭐 녹지공원도 많이 확보하고, 그잖아? 뭐 실개천 이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시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이 정책적 유도 이것도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하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기름값 장난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그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유도, 사회 혼잡 비용 같은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교통 체증에 심화했죠. 아침 저녁으로 막 출퇴근 전쟁입니다. 그죠? 출퇴근 거기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막 출근할 때는 앞으로 전진을 못할 정도로 그냥 갈아타려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전부 다 막 새카맣니다. 이 새카만 게 다 뭐예요? 머리입니다. 다 머리.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툭 하면 지각하고 그러면 한두 번 지각하면 그래도 멀리 사니까 지각한다. 이렇게 허구한 날 지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겠죠. 들어 살면서 옛날에 주공 5단지 아파트 이런 5층짜리 이런 게 철거되면서 다 뭐라고요? 30층, 40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 있죠. 이런 게 막 즐비하게 되는 겁니다.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 회춘화라고 해서 예전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다 뭘로 바뀌어 나가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고소득층 주거지역 있죠? 깨끗한 돈으로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걸 이 사람들은 도시가 봄을 맞았대나요? 어쨌다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 회춘화 현상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도시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자,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 여기저기서 한계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택지라는 게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도시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도시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논밭 이런 걸 잠식해 나가면서 성장할 겁니다. 이때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 해줍니다. 한계지. 그래서 이거는 농경지의 집가순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시작해서 집가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평당 한 400만 원 한다면 여기는요 평당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얘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심 토지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한계지 상호간에는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됐든 서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싼 놈을 자꾸 소비하려고 하겠네요. 대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랑은 대체 관계 있어 없어요? 싸다고 해서 이걸 이용하고 이러지 않겠죠? 네,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도로가 딱 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그 한계지가 이렇게 연장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기에 택지화된 곳은 집가 상승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 택지화되는 곳은 뭐 투기적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집가 상승이 빠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내가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대출 끼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충분히. 그렇잖아요? 근데 1억 가지고 안쪽에 가서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쪽은 전월세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월세. 그러니까 전월세 사는 집을요 차가라 하는 겁니다. 빌린 집. 그리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자가 있죠. 자기 집. 그러니까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지보다는 더 먼 원방권이죠. 더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서 지문이 튀어나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있죠. 잘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개발론 쪽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